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40대 샤이 아재 개랑입니다. 1999년 K리그에 빠지게 되었으며 수원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된 지도 어느덧 20이라는 숫자에서 하나가 빠진 19년 차가 되었네요. 수원과 함께한 시간 동안 웃고 울고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봄에 피는 꽃들처럼 예쁘고 화려하게 영원히 담고 싶은 장면들로 제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다. 수원 언제나 우린 너와 함께해 라는 문구처럼 제 삶의 끝까지 수원과 함께 하기를 고대하며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고 두 자녀의 아빠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거워진 어깨만큼 이전보다 경기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 또한 저에게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의 순간이기에 아쉬움과 책임감이라는 상반된 마음을 지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 3회 가족이 모두 잠들면 저녁에 러닝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이때 팟빵은 저와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팟캐스트의 방송들과 수원 관련 방송들을 들었지만 지금의 수원의 위치를 대변하듯이 방송들도 처음의 취지에서 벗어나 한탄과 분노에 쌓인 방송들로 채워지는 것을 들으며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방송들은 오히려 저의 발걸음을 무겁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방송들을 듣다가 다시 수원의 방송들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3월 팟캐스트 검색을 통해 골다방 크루를 듣게 되었는데 지미스님의 편안한 목소리와 방송 내용이 그래 내가 찾는 것이 이것이야 라는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팟캐스트의 업로드를 기다리다 지쳐 방송을 2번씩 듣기도 하였습니다. 팟캐스트를 쉬는 주는 정말 아쉬움이 가득한 주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골다방 크루의 모자도 구매하게 되었고 그 모자는 저의 최애 모자가 되어 항상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방송이 이제는 수원 팬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서 애청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네요. 건어스님과 청사계님의 경기 분석은 정말 감탄의 연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매회 방송을 위해서 많은 시간 경기 분석을 하시는 과정이 눈으로 그려질 정도로 표현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저이기에 그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댓글 한번 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50회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0회, 200회 방송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선물에 당첨이 되기를 바라며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동안의 감사함을 표현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주저리 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소중한 방송인 골다방 크루의 팟캐스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추신을 남겨주셨는데요. PS 김포 사는 수원팬 허명호님, 지난번 고등학교 축구리그 풋볼 A 경기 영광고등학교 경기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비 오는 날 반대편에서 먼저 찾아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짜 수원팬은 어디에나 있는 게 많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지난 50회차 팟캐스트에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수원팬 이신구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써주신 글 하나하나에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다는 거, 보내주신 응원이 또 큰 힘이 되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쉬는 주에는 아쉽다고 하셨는데 때마침 지난 한 주간 쉬고 와서 움찔거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한 주 쉬고 돌아온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저희 골다방 크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저희가 연휴를 맞아서 각자 일정이 너무 바빴습니다. 현생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달라서 한 주 부득이하게 휴방을 가졌었는데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완전체 모였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피디 영상 팩토리의 거피디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시고 예. 여러분 꼭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거 팟캐스트를 한 1000분 이상 들으셨는데 구독자는 한 20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좀 더 제가 이제 면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를 한 10,000명이 들어야 200명 늘겠네요. 그렇겠죠? 비례를 하면. 이 10,000명 갈 수 있도록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개랑 브라이언입니다. 네, 오늘은 야근 안 했습니까? 오늘 안 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근데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저 목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아하. 목이 좀 계속 잠기고 있는 것 같아요. 건조해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원 축구 안 보고 검정치마 콘서트 갔다 와서 목소리 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 또 들켜버렸네. 지금 앞에 일부러 그거 뺐는데 이렇게 하면 안 가만 냅두지 않아요. 내 고향 서울엔 그- 아직 눈이 와요. 그 노래요? 맞죠 이거? 네. 맞죠? 검정치마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좋습니다. 네, 또 콘서트 다녀오신 브라이언님 인사 나눠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주 원정이 기쁘면서도 꽤나 씁쓸했던 청주 사는 개랑 강윤입니다. 아, 그날 이겼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그 왜 손님을 맞이하는 기분이시잖아요. 항상 그쵸. 저희 뭐 맛있는 음식점 네. 준비하시고 이랬는데 결과가 안 따라줘서 좀 아쉬웠던 지난번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청주 원정 영상에서 그 저희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또 주주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도. 김종력의 삭발교실님께서 짜그리를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경기 전에 강윤님과 정하늘 군이 짜그리를 이미 한 판 끝내셔가지고 근데 정하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인생 짜그리다. 오, 그 정도로 최고였다. 다행이네. 네. 어떠셨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짜그리가 거기. 네,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짜글이라는 음식이 청주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향토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네. 청주시가 청주시 미래유산 중 하나로 짜글이를 지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되겠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청주에는 여러 짜글이 식당이 있고 꽤나 퀄리티가 있는 짜글이 식당이 있어요. 뭐 대추나무집 이런 데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네임드라고 할 수 있는 용룡 생고기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네네. 네, 하늘 씨에게 맛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갔어요. 저희 사는 집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서 자주 안 가고 또 여기가 점심에만 짜글이를 팔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용룡 생고기의 맛은 여전히 좋았고 또 어느 분이든 와서 강추할 만큼 네, 굉장히 맛있는데 이 용룡 생고기의 짜글이가 특히나 맛있는 이유는 용룡 생고기가 원래는 삼겹살 등을 파는 정육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용으로 손질한 삼겹살이나 목살의 미추리 부분, 남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원래는 맛있는 고기인데 판매용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을 가지고 짜글이를 끓여내는 거라서 고기 자체가 굉장히 맛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점심 장사만 하는데 그 대신 점심 때 가면 바글바글하고 다 짜글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제가 가진 이 짜글이집 리스트가 몇 개가 있거든요. 김치를 넣어서 만든 네네, 짜글이집도 있고 네. 몇 개 있어서 청주에 방문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이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리스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저랑 이제 하늘 씨가 우리 지지자 동료분들 뭐 몇 분은 당연히 만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등판이 보이더라고요. 누굽니까? 그래서 어라 했더니 우리 골다방 크루와 다름없는 김포 사는 개랑 이준희네 가족이 이미 만났어요? 거기? 네, 식사 중이시더라고. 다니모님들이랑 같이. 아, 역시 맛집을 잘 찾아다니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 파라솔 형님은 바쁘게 식사를 하시고 이미 떠나셨고 이준희 가족은 이제 막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인사를 나눠서 되게 반가웠는데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 제가 괜히 또 뿌듯했습니다. 좋네요. 네. 원래 청주 넘버원 고깃집은 홍대 목고기인데,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날 이렇게 경기 날은 이제 수원 팬분들이 많이 가시기 당연히 때문에 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어서 좀 그렇게 됐고 또 강윤님께서 며칠 전에 한번 홍대 목고기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저 홍도볶음기를 일부러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은근히 친구가 없어요. 근데 삼겹살집을 친구 없이 혼자 가기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좀 그럴 거고 거기 또 아는 사람 집을 가기. 그래서 친구 한 명을 꼬시다가 수원팬 아닌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이제 고깃집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고깃집인 게 그러니까 맛집인 게 중요한데 딱 첫 점 먹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여기 다르다 할 정도로 드라이 에이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징된 그 고기답게 살코기에서는 그 육향이 딱 진하게 나고 그
비계 부분은 서걱서걱 씹히면서 고소한 비계 기름이 쫙 나면서 그걸 또 짭짤한 멜젓에 딱 찍어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 완벽한 조합이기 때문에 청주 오시는 분들이면 그냥 그 블루하우스여서가 아니라 맛집이어서 정말 홍대 막고기 맛집으로. 네, 꼭 가시는 게 추천드리고 그 서비스로 김치찌개를 주시는데 여기도 그 미추리 부분을 김치찌개에 냈나 봐요. 그냥 김치찌개만 팔아도 될 정도의 맛이 있는 그 정도예요? 김치찌개가 서비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네, 뭐 참고로 그 골다방의 이제 강요님께서는 그 미에 대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빈말 안 합니다. 정말 빈말 안 합니다. 이 정도로 극찬을 하시는 거는 정말 맛집이니까. 제 자신의 미에 대해서는 기준이 낮은데 금이가 금인가요? 네, 먹는 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 예, 완벽하다. 네, 그래서 한 번씩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건어스님도 그날 오셨고 감자 트리콜리님도 또 오랜만에 만났어요. 또 브라이언님도 그날 또 같이 오셨고 이준이네 가족도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했거든요. 제가 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건 뭐 소모임인가. 그 제가 올 시즌 개막전을 갔었고 다음이 이번 청주전이었잖아요. 2달 그렇죠. 넘게 만에 우리 크루원들 그리고 이제 허간의 가족 감자 트리콜로님 뵈서 너무나 반가웠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식사 장소 사장님이 여기 무슨 모임이냐고 조기 축구팀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예약할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인원이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경기장에서 제가 응원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야 이거지 이거야 이런 생각이 막 살아있음을 느끼셨군요.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기장에서의 응원 소리, 동료들의 목소리,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미미님이 사용하신 언어로 하면 atmosphere, 패션, 패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좋았어요. 손이 많이 컸네요. 그 와이프는 앞에서 애 보고 있는데 뒤에서 막 신나가지고 눈치를 계속 보면서 조금 걱정되긴 했습니다. 네. 무사히 잘 끝났다. 좋았죠. 특히나 그 다음날 일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이네. 좋은 마무리를 해야 또. 그 가족들에게 청주가 아주 좋은 도시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빵집도 좀 추천해드렸죠. 이제는 원정으로는 못 가실 텐데 마지막이니까. 아 그래요? 일부 올라갈 거니까. 아니 한 번 더 있지 않아 올해? 아니요, 다 홈이 두 빅보드예요. 번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 좋은 추억 남기고 가셨길. 이젠 여행으로만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단체로 만난 거에 대해서도 좋았는데 항상 축구 보고 이렇게 시간이 문제가 같이 힘들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귀가하는 우리나케 같이. 귀가하는 게 거의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음식집에 가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저는 축구 본 것처럼 좋았어요. 약간 좀 더 길게 볼 수 있었고 약간 시간이 촉박하게 막 그렇게 갇혀 있지 않고 편하게 밥 먹고 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소모임 부럽지 않게 우리도 너무 잘 만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애기들 보니까 너무 좋고 나도 애기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곧이야. 그 이야기의 흐름이 또 그렇게 가네요. 사랑꾼으로 넘어가네. 아니, 결혼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럼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웃고 있어요. 표정을 가리고 지금 웃고 있어요. 점점 그 앵글에서 안 보이시네요, 주희씨님. 그 작년 이후로 저희가 그 작년 미르 마지막 경기였나요? 그죠? 그때 다 같이 식사하고 또 오랜만에 식사를 한 건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그날 진짜 웃겼던 게 언젠가는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식당 사장님께서 꼴다방이 어디에 있는 다방이냐 그쵸. 그걸 물어봐서 저는 당황했어요. 그게 진짜 웃겼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사장님이 자꾸 불량 욕심을 내시는 거야. 자꾸 대사를 치고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걸 다 못 담아서 좀 아쉽긴 한데, 저희가 순간적으로 이제 소모임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소모임이 아닙니다. 몇몇 분들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진짜로. 보니까 이게 막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언급되는 거 이제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보면은 이제
소모임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골다방과 함께면 너도 깜빼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모임은 아니고 누구나 다 그냥 너도 나도 골다방이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저희가 또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갖고 이게 이 인원이 이렇게 많아지면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모임이 아니고 현장에서도 이제 주위에 피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주전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강유님께서 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근본의 지지자 소모임 중 하나죠. 여우골, 박스골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축구 수도라는 대형 배너를 만들어서 걸었었습니다. 또 시그니처죠. 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대변하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멋진 배너였는데요. 이 1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어느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많이 낡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얼마 전에 최근에 새로 또 축구수도라는 배너로 다시 교체를 했는데 그 낡은 배너를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고민하다가 업사이클링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 관련으로 되게 유명한 이제 업체가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는 네네네. 그 트럭의 폐천 있잖아요. 제가 옛날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호로라고 하죠. 그 위에 덮는 천을. 예, 그 말이 이게 정확한 명칭이 있을 텐데 군인 시절에 배운 이 호로라는 명칭만 생각이 나서 양해 죄송하고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 호로 폐천을 가지고 세탁을 해서 가방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그 브랜드인데요. 프라이탁이 그 프라이탁처럼 이 폐 현수막을 이제 사용해서 동전 지갑이랑 작은 파우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프집 월렛이라서 작은 지갑이랑 미니 사각 파우치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 판매를 하신다라고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취지도 좋고 또 우리가 되게 의미 있었던 저 배너를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공유하는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수원팬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여우골이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그냥 여우골, 박스골, FOXGOAL 이라고 치시면 아마 여우골 계정이 나올 거고 이 여우골 계정에서 신청 문의하는 방법이랑 이런 게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관심 있으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그 강윤님이 저희 단톡방에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공유해 주셔가지고 색감이나 그 치지나 그런 게 약간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탁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요즘 2030이 선호하는 것도 좀 업사이클링 하는 게 하나의 또 트렌드가 그쵸. 되는 거죠. 뭐 이케아도 요즘 많이 축을 하고 뭐 H&M도 옷을 다시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수원의 굿즈가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신박하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 통천을 다시 어떻게든 활용해서 그렇게 재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에서 저도 좋게 느꼈어요.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취지와 저희가 이 굿즈가 이쁘지 않으면 얘기 안 합니다. 다 이 굿즈에 대해서 다 한가닥 하시는 또 평론가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패널분들께서 그래서 또 이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뭐 여우골과 저희가 뭐 따로 친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공식적으로 친분 관계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어서 뭐 이거를 저희가 뭐 일부러 홍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거는 절대 없고요. 단순히 좋은 취지 또 너무 좋은 굿즈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널리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몰 토크는 이것을 오늘 좀 길었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청주 리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직관 오셨던 건어스님부터 청주전 좀 지나긴 했지만 경기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빌드업 패턴이 상대에게 읽힌 경기이기도 했지만 이날 경기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바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후반전 이른 시간에 2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의 플레이가 매우 아쉬웠다라고 봤습니다. 네, 또 간만에 갔는데 그렇죠. 그죠? 네, 아쉬웠고요. 또 다음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전만 봤을 땐 비겨서 다행인 경기였고
후반전까지 보고 나선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쉬웠던 경기였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청주가 준비해온 것에 비해 우리의 준비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예, 하지만 전술에서 밀려도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소중한 1점이라도 챙겨올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합당한 요약본이 아닐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3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또 연승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렇고 청주도 청주도 그렇고. 예,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때인데 만난 경기여서 더욱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승세 했을 때 만나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세 분 다 하시는 말씀이 결국엔 아쉽다, 아쉽다로 또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초반부터 수원이 압도적으로 밀어내면서 약간 이제 몰아붙이는 경기로 가나 싶었는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페드로한테 실점당할 뻔한 장면이 나오면서 청주에게 오히려 눌리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반전에만 3실점하기도 했고요. 청주의 어떤 부분이 수원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일까요? 청주의 경기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수원의 뒷공간이 이렇게 털리는 것도 혹시 이부 리그 와서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날 충북 청주는 수원을 상대로 내려서기보다는 미드필드 진영에서부터 블록을 형성하면서 나왔는데요. 3백이다 보니 좌우 측면의 공간에 대한 위협은 있지만 탈취 시에 재빠른 역습이 가능한 형태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반 초반 수원이 우측면에서 활발하게 공격을 시도하면서 청주를 위협하긴 했어요. 그러나 중앙에서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이를 막아낸 충북 청주가 전방에 발이 빠른 페드로와 가브리엘을 향한 중장거리 패스를 이용해서 빠른 역습을 시도했는데요. 이것이 수원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미드필더에서부터 블록을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드 진영에서 수적 우위를 통한 압박으로 우리 미드필드진이 활약할 공간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전 성남과의 경기에서 수원 미드필더 이규성 선수가 74개의 패스를 성공하면서 그 성공률이 94%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충북 청주전에서는 이규성이 29개의 패스, 74개에서 29개로 패스를 성공시켰고 성공률도 76%로 패스 개수, 성공률 모두가 급감했습니다. 이 수원의 경기 풀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키인 이규성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있어서 그것이 수원팀 전체가 고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를 알고 나온 청주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슷한 얘기인데 청주가 중원에서 수원보다 간결하고 강한 그 전방 압박으로 수원을 빌드업하는 데 힘들었다고 보았고요. 또한 청주는 외인 선수들을 전방에 배치해두고 중원에서 킥이 좋은 김선민 선수가 롱킥을 때려주면서 우리 진영에 있던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에 스페이스로 공이 잘 찔러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말리고 또한 우리 플레이를 못한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플랜과 전방에 풀어나가기에는 그 아까 말했던 바람, 환경적인 요인과 이 있었던 까닭도 있고 다소 저희가 전반에는 많이 무기력했다고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청주가 되게 심플하게 하면서 되게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커너스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규성 선수가 맨마킹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뭐 최영준도 있고 파울리뉴도 있고 괜찮을 거다 했는데 전혀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안 괜찮았죠. 파울리뉴도 없었고 안 괜찮았죠. 그래서 그 점을 청주가 잘 노렸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앞서 소감도 그렇고 이날 해설위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수원의 빌드업 패턴이 읽혔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줄곧 우리의 주 공격 루트는 왼쪽이다 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이건희 선수가 나오면서부터 오른쪽으로 바뀌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브루노 실바가 위치하는 쪽이 우리의 주 공격 루트가 되었습니다. 주 공격 루트가. 네. 그렇죠. 그러네요. 또한 수원은 이건희를 활용하는 빌드업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충북 청주는 우리의 빌드업 패턴을 파괴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른쪽에서 빌드업을 시도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고종현이 볼을 잡으면 페드로가 이기재 쪽의 패스 길목을 막으면서 압박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정현 선수가 권한규에게 패스를 줄 수밖에 없게 되고 권한규 선수가 볼을 잡으면 가브리엘이나 서재원 선수가 압박을 합니다. 이제 이때는 오른쪽을 막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권한규에게 직선적으로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권한규 선수가 자연스럽게 이제 프리가 되는 이건희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는데요. 이 패스를 주는 타이밍에 맞춰서 충북 천수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확 좁혀서 들어옵니다. 이 김선민과 김영환이 최영준과 이규성을 막고 일류첸코를 이창훈 선수가 그리고 이건희 선수에게는 이강한 선수가 압박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패스 미스가 나거나 패스가 잘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이렇게 상대에게 볼을 내주면 순간적으로 오른쪽에서 우리가 수적 열세가 되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날 경기를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건희와 권한규가 많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맞아요. 했었어요. 교체 필요한 거 네. 아니냐 그럴 정도로. 이게 이 두 선수가 못했다기보다 충북 청주가 준비해온 전략이 잘 먹혔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반대로 우리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매우 어려운 전반전을 치렀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뭐 정말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바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다 세 분 다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날 강풍이라 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특히나 전반전은 수원이 바람을 맞으면서 상대했고 맞바람을 했고 반대로 후반은 청주가 바람을 맞으면서 경기를 했거든요.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을 맞으며 싸운 팀이 고전했습니다. 전반은 바람을 맞은 수원이 고전했고 후반은 마찬가지로 바람을 맞은 청주가 좀 밀리는 추세였고요. 이날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바람뿐만이 아니라 뭐 수중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공이 더 찍 나가고 요인이 네, 있다. 그런 것처럼 수원도 바람의 영향을 좀 느끼고 받았던 건지 후반에는 저희도 이제 김현이나 조금 더 공격 카드를 쓸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똑같이 윙플레이하고 롱킥하고 이제 많은 공격 루트를 보여줘가지고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바람이 도움을 줬다라고도 생각을 어찌 보면 할 수 있었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일류첸코의 헤더골도 그렇고 우리의 코너킥 득점도 그 바람의 영향을 타서 득점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상대 롱킥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대처하려고 했을 때 고정현이나 권한규도 바람의 영향을 맞서서 있어가지고 더욱더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이 공평했네요. 양 팀에게. 네, 그쵸. 네, 공평했던 바람이었고. 커너스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그 바람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보여지고요. 강윤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이규성 선수의 패스 횟수랑 성공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용준 선수도 이날 43개의 패스를 성공했고 성공 횟수가 이제 83%로 기존의 화성전과 비교하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의 압박에 급하게 좀 패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패스 미스도 많았고 아무래도 더 예. 떨어지게 되죠. 예. 이게 바람으로 인해서 볼이 생각보다 빨리 혹은 느리게 이제 오다 보니까 트래핑도 그렇고 패스에서도 정확도나 강도 조절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봤고요. 이 수비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바람이 날아가다 중간에 서버리니까 혹은 또 그렇죠. 예. 이 정도에 떨어지겠지 했는데 바람에 타고 막 더 멀리 날아가 버리니까 낙하지점을 제대로 찾지 못했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청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각각 롱킥에 제대로 대응을 잘 못했죠. 그러면 누가 더 바람을 잘 이용했냐라고 봤을 때는 충북 청주가 좀 더 잘 활용을 한 것 같다. 잘 활용했다. 예, 이렇게 봤습니다. 네, 원래 거너스님 스타일상 이런 질문이 오면은 핑계입니다. 아, 그렇죠. 바람 다 핑계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그 정도로 이날 이제 영향을 줄 정도로 바람이, 그러니까 제가 봐도 낙하 지점을 제대로 선수들이 찾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공 그 궤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이 이게 위에 떠가지고 약간 그 공중에 있을 때 흔들리는 장면도 좀 보였거든요. 그 먼 종합 경기장에서도.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공평에 가서 3대3으로 비길 수 있지. 이거 왜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다행이죠. 왜냐면 또 우리 공격할 때 바람이 또 멈췄어 봐.
뭐 아찔하죠. 또 그러면.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찔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원이 파울리뇨 공백을 이제 김지현, 일류첸코 투톱을 가동을 했잖아요. 이제 전 경기에 이어서. 비록 김지현 선수가 골을 넣어서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중원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롱킹 전술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청주의 캉테죠. 김선민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투톱 전략이 오히려 중원에 공미 하나를 더 두지 않아서 이게 좀 어렵게 간 거 아닌가. 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중원에서 힘을 못 쓴다 라는 얘기와 함께 파울리뉴의 부재가 좀 크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절실히 느꼈죠. 경기를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건 이게 4-4-2냐 4-2-3-1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선수의 역할과 조합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다시 얘기하면 이 성남전에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파울리뉴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가 나오면 이 두 선수가 볼의 흐름에 맞춰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빌드업에 관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파울리뉴 선수가 뒤쪽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지현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가 나오면 일류첸코 선수가 많이 내려오고 김지현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일류첸코가 많이 내려와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지난 화성전과 성남전의 일류첸코의 패스 횟수가 20회 초반이었던 반면에 이번 충북 청주전에서는 무려 31회를 시도하거든요. 반대로 파울리뉴 선수는 20에서 25회 정도의 패스를 시도하는 반면 김지현 선수는 10에서 15회 정도의 패스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방에서의 빌드업 패턴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오히려 투톱이 나오는데 4-2-3-1처럼 플레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날 윤정석 해설위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차라리 완벽하게 4-4-2로 플레이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그게 낫을 수도 있겠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김지현과 일류첸코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4-4-2처럼 플레이를 하겠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달랐다. 4-2-3-1에 좀 더 가깝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또. 네, 저는 충북 청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미드필드뿐 아니라 전체적인 활동량 자체에서 우리가 좀 많이 밀렸다. 그리고 그 밀린 것이 경기에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루즈볼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횟수를 기록하는 지표를 획득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획득이라는 지표가 그 활동량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표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 획득이라는 게 많이 떠야 그쵸. 획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원에서는 최영준 선수가 획득 10회로 수원 선수 중에 최다 획득을 기록했고요. 유기성 선수는 7회 정도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충북 청주의 미드필더인 김선민 선수가 12회, 김영환 선수가 12회, 투미들이 12회였고 거기다가 우측 스토퍼로 나왔던 이창훈 선수는 15회를 기록하면서 활동량 싸움에서 좀 압도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팀 기록을 따져봐도 수원이 총 77회 획득을 기록했고 충북 청주는 97회로 20회나 더 많은 획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 크죠. 네. 그리고 평균 기록을 따져봐도 수원이 매 경기 평균적으로 76회 정도의 획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77이상을 했다는 네, 이날 77회를 했으니까 수원은 뭐 평균적인 활동량을 가져왔다라고 보면 충북 청주는 경기 평균 79회를 기록 중인데 이날 경기에서는 97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을 대비해서 더 열심히 뛰었다. 한 발짝 더 뛰면서 로즈볼의 소유권을 가져왔고 그것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활동량에서 밀리면서 우리 미드필더들이 공을 편안하게 소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경기가 어려졌다라고 봤습니다. 패스 기록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한데요. 수원이 지금까지 경기 평균 매 경기마다 경기 평균적으로 414개의 패스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와의 경기에서는 313개의 패스를 연결하는데 그쳤습니다. 100개 정도가 줄어요. 패스 숫자가. 그만큼 활동량으로 압박하는 충북 청주 상대로 우리가 공격을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청주가 정말 정말 잘한 경기네요. 네, 정말 잘한 네. 경기는 맞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다음 경기에 좀 고전을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전반전에만 1대3으로 경기가 흘러가면서 사실상 지는 거 아닌가. 패색이 짙었다. 이렇게 봤는데 다행인 것은 후반전에 동점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수원이 어떤 부분을 보완했거나 어떤 부분을 대응을 잘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제가 이제 활동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북 청주가 대단한 활동량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매번 평균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번 수원을 상대로 좀 더 많이 뛰었던 것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유독 전반전에 네. 특히나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전반에 비해서는 후반에 활동량이 확실히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수원이 전반에 비해 더 많은 공격 찬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봐도 이날 수원이 시도한 14회 슈팅 중에 9번이 14번의 슈팅 중에 9번이 후반전에 나왔고 7번의 코너킥 중에 6번이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주로 우측을 사용하던 전반전에 비해서는 후반에는 박승순 선수가 투입되면서 좌우를 좀 고르게 사용을 했는데요. 다만 선수가 바뀌었고 시도는 더 늘었지만 좌측 공격이 우측 공격에 비해 매우 아쉬웠던 것은 또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갔다기보다는 기존 전술을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수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청주의 활동 페이스가 전반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면서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보니까 전반전에 오버워크하고 후반전에 페이스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가 이 게임을 개싸움으로 만들어 간 거 아닌가. 일부러 전반전에 강하게 걸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수원이, 당황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랬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브라이언님 보시기에는 또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청주가 수원을 상대로 3골을 넣고 앞서가고 있다는 자만감이 좀 보였고요. 반대로 수원은 간절함과 투지가 후반에는 전반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빠른 시간부터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의 영향, 마인드셋을 다시 하고 왔구나, 후반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바람의 영향을 우리가 잘 쓴 거이기도 하고 후반에는 그리고 수원이 양쪽 윙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박승수 투입을 하고 그래서 돌파나 침투를 이어가면서 약간 윙 플레이를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컷백으로 찬스를 많이 내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쉬웠죠, 너무. 네, 결과도 아쉬웠고 마지막에 조금 이제 우리도 위험한 게 조금 있긴 했는데 맞아요. 후반에는 좋은 경기력을 그래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저희가 득점했던 게 그래도 좀 정말 긍정적인 컸죠.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게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쨌든 후반 초반에 득점하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서 거기서 또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작년과 달라진 수원이라는 게 작년 같았으면은 전반전에 이렇게 무너졌을 때 후반전에 골도 못 넣고 그냥 1대3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희 선수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데 그걸 헤딩할 선수가 없었겠죠, 작년에는.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날 세라핌 선수가 또 예상 바뀌었어요. 이렇게 꽁꽁 묶여 있다가 후반에 결국에 교체아웃이 됐죠. 공격수로 선발로 나오는 외인 용병이 전반전만 뛰고 교체되는 게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라핌에 대한 패널분들의 견적도 이미 나오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여름에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강유님한테 그 인스타에서 클립을 보내드렸는데 세라핌이 자기 노력하고 있고 그 더운 날씨에서 원래 자기는 좀 더 잘하고 적응을 해야 돼서 아직은 한국 날씨에 추운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한 기사였는데 저는 여름까지는 그래도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첫 시즌이면서 날씨적인 영향을 좀 받는다고 자기가 말을 했듯이 한국도 여름이 정말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브라질에서 공차던 세라핌한테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퍼포먼스나 결정력이 냉정하게 아쉽긴 한데 기회를 부여해주는 만큼 경기장에서 시간과 스타일을 잘 녹여가지고 보여주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올 시즌까지는 가야 된다는 주장이신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맡겨봐야 된다. 네.
좀 그렇게 보신 것 같고요. 커너스님은 어떠세요? 냉정한 또 커너스님이신데. 브라질의 여름보다 한국의 여름이 더 힘들 텐데. 날이 그러니까 습해가지고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날이 더워진다고 폼이 더 올라올지 잘 어쨌든 의문이긴 하지만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세라핌 선수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선수가 개인기가 뛰어나거나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좀 투박하지만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상대하는 거의 대부분의 팀이 라인을 내려서 5백을 세우다 보니까 이 세라핌이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세라핌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골만 안 들어갔지 잘해주고 있다고 코멘트를 했었는데 기억납니다. 예,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을 때는 반대로 골 빼고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그것도 냉정히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출전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본인도 맞아. 전반 끝나고 아웃되고. 본인도 약간 그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우 중요하죠. 네. 예. 이번 청주전의 플레이, 특히나 전반 막판에 나왔던 그 허무한 슈팅은 본인 스스로도 이 수원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느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청주전에서의 세라핌의 모습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멘탈이 나간 것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분명히 멘탈적인 문제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면 뭐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걸 자주 하잖아요. 변성 감독님이 네. 세라핌을 브루실바랑 바꿔가면서. 근데 안 통하는 느낌을 본인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경기 참 안 된다라는 느낌보다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 좌절스러운 그런 느낌? 뭐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약간 좀 그런 거를 받았던 것 같고요. 뭐 근데 또 뭐죠? 그 천안전? 천안전은 또 곧잘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또 이번 시즌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여름에 당장 교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평타는 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팀 성장이랑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팀 성장이 어려우면 용병을 교체하면서라도 뭔가 그죠? 뭔가 타겟책을 발전을 하겠는데 하고. 우리가 그래도 선두권을 계속 경쟁하고 있다면 굳이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왜냐면 그게 다른 용병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네, 그게 꼭 좋은 영향까지는 아니라고 느껴져서 그걸 그렇죠. 단행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이게 왜 세라핌의 중요성이 왜 이렇게 커지냐면 파울리뉴 선수랑 브루노 실바 선수가 아시겠지만 시즌 중에 종종 부상으로 이탈한 경우가 빈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력도 그렇고. 그럼 그때 건강하게 뛸 수 있는 외인 용병이 이제 일류첸코랑 공격 쪽에서는 이제 세라핌 정도라서 세라핌 정도가 조금 더 해줘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멘탈적으로도 막 골 못 넣어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또 기강대장이죠. 기강자함대 대장이 우리 또 일류첸코 형님이 잘 멘탈 케어도 해줘가지고 반드시 또 좀 여름에 잘 해줄 거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요번에 그 천안전의 경기 끝나고 세라핌 선수가 이제 관중석 와서 사인을 다 해줘요. 뭔가 하고 갔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두상이 너무 이뻐. 그게 뭔 상관이죠? 아예 머리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뭔 상관인데 그게 실력하고. 그러니까 공을 잘 찰 것 같아. 공기저항이 적어서 관상학적이 아니고 두상학적인 접근인가요? 네, 이 축구를 잘할 것 같은 두상이 있더라고요. 대구박이. 그런 걸로 따지면 뮬리치가 최고였는데 정말 축구 아니야, 잘할 뮬리치 것 같은 두상은요. 두상이었는데. 뮬리치 두상은 안 돼요. 얀 콜러 같아가지고. 네, 그런 두상은 안 돼요. 그런가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상은 제가 용납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세라핌 선수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남전도 그렇고 청주전도 그렇고 그 파울리뉴 없는 경기에서 너무 고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번 천안전 때 파울리뉴가 복귀하긴 했지만 작년에 부상도 있었고 올해도 만약 파울리뉴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빠지는 경기가 종종 나온다면 이거 파울리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참 공교롭게도 제가 천안전을 보기 전에 이 대본을 작성을 했는데요. 뭐라고 작성을 했냐면 이규성 선수가 이제 풀스쿼드에 복귀를 하면서
우리가 초반에 사용하던 후방에서의 3위 빌드업 대신에 2명의 센터백, 특히나 오른쪽 센터백을 활용한 빌드업 시도가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이건희 대신에 정동현 선수를 투입해서 다시 3위 빌드업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이제 작성을 했었고요. 이기재 선수를 높게 전진시켜서 파울리뇨 선수의 역할을 브루노 실바 선수가 대신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차라리 김현 선수를 투입해서 전형적인 4-4-2처럼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윈타워처럼. 예, 이번 네. 천안전에서 후반전인가 보니까 3위 빌드업처럼 이제 하더라고요. 초반 우리 시즌 초반처럼. 그랬구나. 예, 예. 근데 그렇게 또 썩 좋아 보이진 마음에 안 않아가지고, 들었어요? 예, 제가 처음에 썼던 이게 좀 약간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파울리뇨의 공백을 브루노 실바 선수가 부상만 아니었으면 이제 메꿔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또 부상이어서. 부상에 빠져가지고, 뭐 파울리뇨 또 선수가 공격 복귀를 쪽에, 했으니까요. 안 다치길 바래야죠, 뭐. 튼튼한 파울리뇨를 원치합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그 건우스님 생각을 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던 부분이, 레오 선수 같이 왼발 패스가 가능한 선수가 나오면 3위 빌드업이 다시 시작해도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요. 왜냐면 뭐 고정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거의 양발에 가까운 패스를 많이 뿌리고 있긴 하지만, 전진 패스에서는 아직은 매우 조금은 아쉽다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레오 선수가 다치긴 했지만 이랜드전에서도 좋았고, 저는 인천전에서도 굉장히 분전해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산전에는 굉장히 잘해줬죠. 우리가 감탄을 했었죠. 그래서 뭐 파울리뇨가 없을 때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면서 어떤 수비 숫자를 줄이는 형태 3위 빌드업 한다면 레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브라질 용병이 또 그 용병 슬롯이 남으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저는 이번 충북 청주의 경기에서 변성환 감독이 파울리뇨의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특히 특히 우측 풀백의 과감한 전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파울리뇨 선수가 측면 공격 시에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상대 박스 모서리 부근에 위치를 해주면서 숫자 싸움을 돕고 연계에 가담하는 역할을 좀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측면 선수가 상대와 1대1로 맞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준다. 저는 그렇게 파울리뇨 선수의 역할을 봤습니다. 이 파울리뇨가 부재하다면 이 숫자 싸움을 좀 늘리기 위해서 풀백 한 명이 전진하고 미드필더 한 명이 같이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백이 전진하고 미드필더 한 명이 같이 올라와 주는 형태가 필요하다. 단 이렇게 되면 우리 뒷공간이 이번 충북 청주전처럼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미드필더 한 명의 포지셔닝을 미리 짜놓고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좀 청주전 컨셉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이 충북 청주전에서는 보면은 뭐 이건희 선수가 거의 박스 근처까지 올라갈 때 최영준 선수하고 이규성 선수 모두가 높게 올라가 있는 형태를 많이 보여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습 한 방 할 때 바로 권한규나 늦었죠. 고종현이 상대 선수와 1대1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 풀백 우리가 이제 많이 알잖아요.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요 자리를 같이 쓰는, 그리고 요 두 자리를 동시 소화하는 선수들이 꽤 많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이 풀백 뒷공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프라이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민혁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민혁을 더 많이 기용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미 자리에. 네, 직전 천안전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워낙 공미에서 공을 잘 차는 선수여서, 또한 어린 자원이잖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그렇죠. 네. 기대를 걸고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직전 천안전이랑 충북 청주전 때도 이제 혼자 이렇게 돌파하면서 슈팅 때리는 것까지 봤을 때 괜찮아 보였고, 그치만 횡패스나 수비적인 모습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데, 가끔은 이런 도전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것도 공미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왼발이
특출나게 뭐 좋다고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날카로운 선수고 또 파울리뉴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으로서는 우선 누구를 데려오거나 다른 선수를 새롭게 키우기보다는 기존의 틀 안에서 이민혁 선수의 기용이 제일 걸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울리뉴는 골을 만드는 그렇죠. 역할을 하겠지만 이제 이민혁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스트라이커들과의 또 조화도 잘 맞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류첸코가 직전 천안전에도 나와서 아래서부터 리턴 패스를 받고 그 이어가주더라고요. 같이 좀 연계를. 그런 장면이 나왔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근데 이민혁 선수가 골까지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지만, 좀 다르게는 더 많은 찬스 메이킹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천안전 얘기도 있는데, 득점할 때도 사실 이렇게 바디 페인팅을 통해서 세라핌한테 연결해 주는 것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혁 선수가 타격할 때가 됐어요. 네, 그쵸. 넣어줄 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대감을 갖고요. 여러분이 주신 이 파울리뉴 공백법 대처법은 제가 요약을 해서 변상 감독님께 카톡은 없으니까 DM을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전 마지막 리뷰로 지금 수원이 계속해서 실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를 보시는지 진단 한번 해보실까요? 그 수원이 이번 시즌 2골 이상 실점을 했던 경기가 총 4번인데요. 인천, 서울 이랜드, 성남, 그리고 충북 청주와의 경기였습니다. 그 4경기 모두 수비 집중력에서의 아쉬움이 컸다라고 저는 좀 봤어요. 이 상대가 잘한 것보다 실점 상황에서의 집중력 있게 상대를 방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수비들이. 이렇게 봤는데, 4경기에서 상대들의 기대 득점 값들을 살펴보자면, 인천 원정에서 인천이 1.28 XG 값을 기록했는데, 2골을 넣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1.04의 XG 값을 기록하고 4골을 기록했어요. 성남은 1.8 XG 값을 기록하고 2골, 충북 청주는 1.89 XG 값을 기록하고 3골을 기록했습니다. 다 실점했던 경기 모두 상대가 기대 득점에 비해서 많은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이것은 상대의 마무리 능력이 매우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득점 가능성에 비해 높은 득점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막을 만한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비 문제가 있었다. 그만큼 수비가 아쉬웠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해봅니다. 이 수비 집중력에 대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비할 일 자체가 적도록 상대에게 공격을 퍼붓는 식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화성과 경남의 경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또 그게 현실적인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 수비 손발이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권한규 이기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더욱 오더를 많이 내리면서 그 수비 라인을 일단 통솔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수비가 작년에 비해 작년에도 비슷하지만 일단 잔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큰데 이게 그 고종현이나 권한규가 수틀려서 실수를 해버리면 진짜 그 실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포지션에 대한 책임감도 좀 더 있었으면 하고 잔실수가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이 부분도 너무 위험하고 취약해서 더 과감하게 훈련을 통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수적인 면과 기량을 잘 끌어올려서 실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까지요. 일단 이제 실수를 좀 줄이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그쵸. 보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든 기량을 잘 끌어올려서 수비진들끼리 소통을 많이 하고 라인을 잘 잡아줘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통솔할 수 있는데, 나이 많은 선수들이, 고참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실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청주전도 그렇고, 천안전도 그렇고, 권한규 선수 때문에 미치겠어요. 미워할 수가, 이게 실수가 분명히 잔실수도 고참치고 꽤 나오고, 그 플레이도 보면은 약간 그 웃음 포인트가 있거든요? 개그적인 요소가. 플레이 자체가. 네. 이번에 오프 더블 장면 보는데, 제가 영상은 못 찍었는데, 보다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까와 빠를 모두 미치게 하는 거야. 그 천안전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그 코너킥 상황에서 천안 선수랑 술래잡기 있었어요. 하는 거. 네,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웃기던데. 미치는 줄 알았어.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던데. 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아니 실수를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산다이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싼 그래요? 거 자기가 치운다. 근데 그거 이제 산다이크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 승리에서 그렇게 부르던데요. 권한기 선수를 산다이크 선수 이러던데요. 치우는 것도 작년에 비해서 좋아져가지고 좋긴 한데 이왕이면 좀 그만 싸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염원을 남겨봤습니다. 또 이제 청주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기는 경기를 이기고 지는 경기를 비겨야 합니다. 그리고 청주전은 질 뻔한 경기를 비겼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주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천안전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빅버드 홈에서 천안을 만났습니다. 천안이 리그 최하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경기를 했어야 했는데요. 결과도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천안에게 이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천안전 보신 각 패널분들의 소감평 듣고 천안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 이겼는데 기분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좋지만은 않았고 이게 최선인 건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경기를 보면서. 후반전에 못 넣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경기력으로만 따졌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압도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어서 그냥 스코어를 따지고 말고 그 막 그러잖아요. 감독들이 하프타임 때 이제 라커룸 들어가서 야 0대 0이야 뭐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0대 0이었을 때 후반전에는 우리가 0대 0으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이게 경기력을 통해서. 진짜로 0대0 같은 느낌이. 네,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 말대로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영 좋지 않았던 네. 느낌. 다음 느낌 또 들어보도록 하죠. 보링 수원이었습니다. 보링 수원. 네. 제가 이날 경기를 보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의욕을 잃어버린 천안과 뭘 하려는지 알 수 없는 수원. 오로지 결과만 좋았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냉정하시네요. 다음 광유님 또 남겨주시죠. 우리가 잘한 경기라기보다는 상대가 못한 경기. 천안이 왜 지금의 위치인지 경기력으로 스스로 증명한 경기였다라고 봤고요. 해결사가 있냐 없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체감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게 약간 그 현장에서 직관하는 거랑 그 이제 TV로 이제 보시는 거랑 좀 그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약간 그 경기장 특유의 응원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실상 경기에 100% 집중 못 하잖아요. 그 패스 하나하나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에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 두 골이나 터졌으니까 신나죠. 저는 직관을 했으니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세 분 패널 분 다 그렇게 좋은 평가는 마냥 아니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첫 골이 꽤나 빨리 나왔는데 첫 골 장면 건어스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 5분이었습니다. 일류첸코가 얻어낸 센터서클 부근에서의 프리킥을 이기재 선수가 차게 되는데요. 이 천안 수비수가 걷어낸 볼을 이민혁 선수가 잡고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근데 드리블이 살짝 길면서 골라인 아웃되려는 찰나에 패스를 받으려 움직이던 세라핌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하게 되고 이 크로스가 천안의 강영훈 선수에게 맞으면서 다시 이민혁 선수에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민혁 선수가 중앙에 위치하던 일류첸코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일류첸코 선수가 트래핑 후 반대편으로 꺾어찬 볼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첫 골 장면 보면은 과정도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일류첸코가 타이밍을 더 빠르게 터닝슛을 했기 때문에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런 첫 골 장면 각 패널분들이 느끼셨기에는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벌써 7골을 넣었는데요. 이 전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가 왜 필요한지를 이번 경기에서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류첸코 선수가 참 대단한 공격수라고 느끼는 게 지금 11경기에 7골이거든요. 순도 높아요. 네, 근데 총 슈팅은 22개로 리그 13위고
유효 슈팅은 11개로 리그 8위입니다. 예. 근데 득점이 상위권이. 네, 유효 슈팅이 11개인데 7골을 넣었으니까 엄청난 이제 순도가 높은 골 결정력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페이스라면 아마 올 시즌에는 20골 이상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랜만에 진짜 그런 공격수가 수원에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바로 이어서 하자면 그 세라핌 선수와 이민혁 선수의 집중력을 먼저 좀 칭찬하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냉정하게 우리가 잘 만들어간 공격은 아닌데 다만 두 선수가 상대 수비에게 조금씩 굴절되는 공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플레이를 이어나간 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오히려 과정보다는 일류첸코 선수 개인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득점이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민혁 선수의 패스가 슈팅을 만들기에는 썩 좋은 패스는 아니었어요. 뒤쪽으로 흐르는 패스인데 그걸 한번 잡아놓고 그 큰 거구를 확 틀면서 강하진 않지만 상대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정확한 구석으로 돌려놓는 그 슈팅 센스가 정말로 곱하기 100 대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일류첸코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11경기 7골이 출전했던 경기 중에서 한 3, 4경기에서 그 골을 다 몰아넣느냐. 11경기에 한 경기당 한 골 수준으로 이렇게 꾸준히 넣어주느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꾸준히 득점을 해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갖게끔 해주는 공격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실 마지막 그렇게 해줬던 선수가 타가트였거든요. 꽤나 오래됐네요, 진짜. 그쵸. 타가트도 득점왕 레이스를 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해주던 공격수가 사실 크리피치 오고 제리치 오고 뭐 김건희 조금 반짝하고 오영규 하반기에 터지고. 그쵸. 오영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울리치 그건 잊읍시다. 그건 언급 안 하는 걸로. 아무튼 꾸준히 넣어줄 용병이 사실 저는 제일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또 이 말씀 드렸냐면 제 친구 중에 부페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친구가 되셨지? 근데 얘는 친구였고 그다음에 부페 팬이 된 거야. 아하. 얘는 이렇게 김기동 감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성적이 좀 부진하잖아요. 그 팀도.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일류첸코를 안 잡아서 그렇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방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냐 없느냐 차이가 결국 그 팀에 특히나 K리그는 어느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아마 최고의 영입 중 하나지 않을까. 일류첸코는 복덩이다. 그래서 첫 골 장면에서도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민혁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가 천안이다 보니 수비적 리스크보다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구성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민혁과 이규성 조합이 나왔잖아요. 아마 새로운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민혁 선수의 활약상까지도 묶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민혁 선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경기에서 두드러져 보이진 않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경기를 보면서. 저도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상대가 천안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날 경기에서 이민혁은 태클을 5회 시도해서 3회에 성공합니다. 팀 내 최다 태클 성공이에요. 상대의 공을 가로채는 인터셉트를 4회, 상대의 드리블이나 패스를 가로막는 차단 3회, 루즈볼이 된 공의 소유권을 찾아오는 획득을 11회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들 모두 팀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한 기록입니다. 네, 공격적인 기여를 더 기대했던 선수인데 수비적인 기여가 매우 훌륭했다. 최영준 선수 자리에 나왔는데 최영준 선수의 역할을 잘해줬다라고도 봤고요. 물론 또 도움도 기록하면서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이규성 선수가 조금 그 여태까지 경기에 비해서 뭐랄까 볼 소유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두 선수를 끌어당기면서 드리블로 돌파하면서 패스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연결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민혁 선수가 위아래로 더 활발히 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게 뭐 선수 조합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는 것도 그리고 바뀌는 역할에 대해서 또 어렵지 않게 선수들이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네, 또 브라이언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이민혁 선수를 그 원래 마킹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안 하셨습니까? 아직 그 열려 있어요, 이거는.
아,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민혁 선수가 초반에 기회를 좀 받고 볼을 잘 찬다고 막 말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기회를 많이 못 받았었잖아요. 저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은 맞죠. 예.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간간히 나오다가 이번에 선발로 나왔는데 그 첫 득점을 이뤄내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이기재 선수의 프리킥이 흘러나오면서 임력 선수의 바디 페인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센스 있고 좋았고 사이드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볼이 좀 길게 치긴 했지만 그 두 명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세라핌이 살려주고, 다시 이민혁 선수가 내줘서 어시스트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민혁 선수의 그 오프더블 움직임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네, 그 부분에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공이 와가지고 인류한테 연결을 해준 것 같고, 수비적인 것도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크로스도 많이 잘라내고, 공 넘겨오는 것도.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강약 조절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패스기를 잘 보는데 좀 패스를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빠르고 세게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뭐 좀 잘리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고 근데 포텐을 보면 점점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미드진에서 임혁 선수를 많이 기용할수록 그래서 지금같이 파울리뇨가 풀타임 소화를 못하고 원래는 풀타임을 거의 소화를 안 하는데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무리는 좀 보완돼야 될 것 같다. 네, 확실히 네. 세밀함은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패스를 주는 타이밍에 대한 것도 아직은 아쉽고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굉장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위치에서 활약할 만큼의 어떤 능력까지는 좀 안 돼 보인다는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천안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기처럼 좀 내려와서 플레이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느껴서 물론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더 발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거는 선수 개인이 좀 더 보완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를 보니까 처음에 이민혁 선수가 시즌 초에는 역삼각형의 좀 윗선에 있어서 수비 가담을 많이 내려오는 형태로 뛰었다면 이번 천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그러니까 수비에 조금 더 치중한 롤을 부여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이제 박스 투 박스로도 뛰면서 어떻게 보면 홀딩 미드필더처럼 뛰는 이런 모습도 간간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천안이 물론 약팀이긴 하지만 천안도 분명히 뭐 물러서 있지만은 않았던 상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민혁 선수가 수비적인 그런 활약도 분명히 이게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공격에 조금 더 치중한 데 특화되어 있는 선수잖아요. 아무래도 그 선수 자체가 성장해온 게. 근데 이제 수비적인 롤도 곧잘 했기 때문에 이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감독님이나 선수도 한번 강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민혁 선수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한 활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기재 프리킥골로 2대0 승리를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현장에서는 그 골키퍼 실수라고 봤는데 다시 보니까 킥도 뚝 떨어지게 찬 거 아닌가, 바운스에 의한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기재 선수가 킥뿐만 아니라 폼이 확실히 올라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이기재 선수에 대한 활약상도 잠깐 달아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200경기에 또 이런 득점을 이뤄내면서 자기 퍼포먼스를 꾸준히 증명하고 통한다라는 게 가장 무기이자 큰 자신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보던 이기재 프리킥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고, 원래는 이제 구석으로 때리거나 무회전을 통해서 바로 골망에 꽂히는데, 원바운드 되고 이렇게 득점을 한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기재 선수는 수비의 아쉬움을 많이 커버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풀백이 득점을 매 시즌 해주는 게, 꾸준히 이렇게 해주는 게 공격 포인트도 쏠쏠하게 쌓아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느끼는데, 현대 축구에서 맞춤 풀백 선수는 이기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 시즌마다 꾸준히 잘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안전 경기도 하프 스페이스로 킥을 잘 때려주는 게 이기재의 무기잖아요. 킥이 좋으니까. 이걸로 김지현 선수가 그 빈 공간에서 잡아서 이제 꺾어주는 것도 있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이가 많은 이기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원과는 가야 할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수원에서 메리트가 있고 이렇게 오래 버텨온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커너스님은 어떠세요? 이 활약상 보시고. 솔직히 말해서 그 프리킥 골은
골키퍼가 실수한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아, 키퍼 실수입니까? 네. 장갑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잘 차긴 했어요. 네, 근데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거를 못 막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제 골키퍼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서 약간 본인 스스로 역동작에 걸리면서 골이 들어간 거라 이기재 선수가 잘 찼냐 골키퍼의 실수냐 하면 저는 골키퍼가 실수한 게 더 비중이 크다. 좀 더 높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기재 선수는 이제 이날 200경기에 출전하면서 골도 기록했고 또 수비적으로도 확실히 지난 청주전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이기재 선수는 이 전반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풀백에서의 플레이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 후방에서 3위 빌드업으로 변경됐을 때는 또 윙처럼 높게 전진을 하기도 했고 또 그쵸. 그 보니까는 왼쪽으로 깊게 찢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아까 그러니까 청주전 때 파울리뇨가 없을 때 이기재가 높게 올라가면 브루노 실바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파울리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도 잠깐 나왔었고 또 후반 중반에서는 3백의 왼쪽 센터백처럼 아예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또 해줬었는데요. 네네. 예, 청주전에서 우리가 빌드업의 패턴이 읽히면서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 이런 이기재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역할 변경이 우리의 빌드업 패턴을 다양화하는데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술적 활용 가치가 네네네, 더 있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이번 경기와 같은 활약을 계속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 뭐 이기재 시즌은 지금부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에도 더 넣었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골 하나에 시즌 말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도 서울 이랜드랑 부산이랑도 아마 승점이 동률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득실차가 아니라 K리그는 다득점제이기 때문에 실점이 많더라도 득점을 많이 해야지만 이제 우선순위에 더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추가 득점이 없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경기를 잘했던, 그러니까 대승을 했던 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데요. 전반전은 손쉽게 유리하고 후반전은 정말 그냥 밸런스만 유지를 하는 걸까요? 체력 안배 등이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추가 득점이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뭡니까? 공격수들의 아쉬운 마무리. 뭐 그거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날 우리가 전반에 슈팅 9개, 유효슛이 8개였거든요. 네, 근데 네. 후반전에는 슈팅 11개에 유효슛이 6개였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네, 그렇죠. 그죠? 네. 뭐 물론 슈팅의 숫자가 찬스를 말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후반전에도 분명히 좋은 찬스들이 많았었거든요. 분명합니다. 예, 네. 뭐 골대를 맞기도 했고 뭐 천안 수비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뭐 좋은 수비도 있었지만 우리 공격수들의 아쉬운 마무리가 되게 아쉬웠고요.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골을 넣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아쉬운 마무리의 이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없을까요?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어느 정도의 승기를 잡았으니 슈팅할 때 그런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멘탈적인 안도감이. 그러니까 그럼 뭐 뭘 맞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맞다. 그 얼마 전에 축구를 할 때 오늘 되게 몸이 좋다. 오늘 뭐 하나 될 것 같은데? 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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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볼을 잡기 전부터 야 이거 나한테 볼 오면 때려야 되겠다. 볼 오면 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이미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볼을 잡으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패스를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트래핑이 길어지고 패스 주려고 하는데 드리블 하려다가 패스 끊기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반에 교체해서 들어온 선수들이 아무래도 골에 굶주려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욕심이 더, 이제 뭐 박승수 선수나 세라핌 선수도 오래 이기고 있으니까 골 그렇죠. 넣고 싶었겠죠. 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권하수님이 기록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기록상을 봐도 공격 숫자는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득점이 오히려 안 나왔다. 오히려 후반전에는 슈팅을 더 많이 때렸는데도 득점이 안 나왔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수원의 결정력이 매우 아쉬웠고
세밀함이 부족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남이나 결국에는. 화성과의 경기와는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경남이나 화성과의 경기에서는 전반 다득점으로 생긴 이유가 선수들의 적극성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봤는데 이번 경기는 두 골차 리드밖에 되지 않아서 긴장이 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지가 된 상태에서. 네, 천안이 뭐 어쨌든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막 떨어지진 좋은 않았지만 상태는 네, 좋은 아니-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밀함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팰 수 있을 때 더 패야 됩니다. 이거 유념해서 싸웠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세밀함 이야기를 이제 패널분들께서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 오늘 팟캐스트 통틀어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박승수 선수 이야기인데요. 사실 청주전 리뷰 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천안전 교체 후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터라 저희가 그동안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박승수 선수에 대한 견제도 분명 늘어났고 그만큼 이런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괴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눈물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본인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지금 무엇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게 한다고 보시는지 한번 박승수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그냥 무작정 까자는 게 아닙니다. 한번 냉철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효님부터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박승수 선수는 이번 시즌 그 플레이 패턴의 단일함과 또 그에 대한 상대들의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서 매우 고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박승수 선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 선수를 월반해가며 프로 경기까지 올라온 대단한 유소년 선수라고 봐야 될지 결국 프로 무대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프로 선수로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박성수의 플레이는 분명히 대단한 잠재력이 보입니다.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발재간 그리고 아직은 보완이 좀 필요하지만 자신감 있는 드리블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수원 팬들이 거는 기대가 대단한 것도 이해하고 저도 물론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현재까지 박승수 선수는 무득점 무도움, 공격 포인트가 빵입니다. 아직 풀타임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5라운드 전남과의 경기에서부터 지금 6경기, 7경기째 매 경기 기회를 부여받고 있어요. 그냥 기회를 부여받는 수준이 아니라 박승수의 솔로 플레이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측면에 위치한 박승수에게 볼이 투입되는 중이에요. 하지만 현재까지 이 선수가 기록한 드리블 돌파는 0회입니다. 정말요? 네. 어쨌든 기록으로 되어 있는 드리블 돌파는 0회라고 떠요. 슈팅으로 연결되는 키패스도 7경기를 뛰면서 단 2회에 그치고 있어요. 이게 접기해서 벗겨낸 거는 드리블 돌파로 안 보는가 보네요. 완벽하게 뭐 제껴내야지 드리블 돌파로 그건 보나 아니니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옆으로만 비껴갈 뿐이니까. 저희가 보는 이렇게 기록 사이트에서 드리블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이 선수의 드리블 돌파가 아직도 0회다. 그리고 슈팅으로 연결되는 키패스. 그러니까 윙어기 때문에 측면을 돌파해냈으면 결국 키패스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키패스도 7경기를 뛰면서 단 2회에 그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아쉽다라고 느껴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네, 사실이에요. 분명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수원 삼성이라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구단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냉정하게는 없지 않아 있죠. 네, 단적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현재 영국 2부 리그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양민혁 선수를 좀 예로 들고 싶은데요. 양민혁 선수가 지난 시즌이죠. 2024 시즌 K리그 1에서 38경기에 출전해서 12득점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온 이유는 작년에 12득점을 올리던 양민혁의 나이가 지금 박승수 선수의 나이입니다. 그 양민혁과 비교를 한 것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가 양민혁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본 것이고요. 박승수 선수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이면 굉장히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당장 엄청난 선수는 아닙니다. 더 활약이, 성장이 필요한 그쵸. 시간이 남았다. 네. 선수 개인이 지금 상황에서 발전하려면 당장 득점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버리고
측면 공격수라면 득점보다는 득점 상황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도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을 못 넣었다고 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플레이로 팀에 기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기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시스트도 그리고 득점도 따라오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주변에 박승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좋은 선수들이 주변에 있죠. 코칭 스태프들도 있으니까 분명 좋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반성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게 제 이해가 바로 됐던 게 이제 그러니까 성장을 시켜야 되는 어린 선수로서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돼서 경기의 경험을 계속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드리블 해, 안 돼도 해,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게임 체인저로서 이 팀의 뭐 득점이나 어시스트나 아니면 팀플레이나 그런 전술적 역할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원이 후반이나 전반이 돼도 이기는 데에 일조할 수 있는 선수로서 볼 것이냐, 이건 진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물론 그 벤치 멤버 중에 박승수 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승수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또 독보적인 선수다. 이건 사실이지만 그런 플레이를 시도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내는 것도 결국에는 프로 무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뭐 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실력이 문제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말한 거 아니, 아닌가요? 본인 뭐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너스에게 일단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외 축구 얘기를 또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 있죠. 아마 신성이죠, 박승수 아주. 선수보다 어린가 막 그런 거 같은데 그죠? 동갑일 아닌가? 거예요. 동갑인가? 동갑 아닌가? 네. 네. 동갑이죠. 그 이번에 열렸던 에일 클라시코에서 음바페를 찍어 누르고 야말 선수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고등학생의 나이를 떠나서 그냥 실력에서 아직까지는 프로를 씹어 먹을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강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마인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승수 선수가 작년만 하더라도 어쨌든 준프로의 고등학교 2학년 선수였기 때문에 그냥 아유 뭐 실수해도 괜찮아, 아직 뭐 고등학생인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약간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어쨌든 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프로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횟수로도 2년 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프로 계약했으니까 뭔가 올해는 팬들한테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보여요. 네.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레이가 더 안 된다. 단조로워지고 잘 안 되죠. 네. 막힌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대 입장에서도 박승수 선수는 패스보다는 드리블을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드리블 각만 막으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편하게 막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네, 경기에서도 줄여서, 이 세 개의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 유효슛이 단 한 개도 성공되지 않았거든요. 이 교체전에 있었던 그 완벽한 찬스도 허무하게 날렸고, 저는 이제 공격수니까 당연히 좀 욕심을 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 매 경기 꼭 골을 넣어야 되겠다, 이 경기에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내려놓고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제 생각지도 않는 그런 도움이나 또 골이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아까 실력이 문제라고 한 건 좀 농담이고, 어쨌든 이제 한창 성장할 나이니까 마인드를 좀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는 쪽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초단전도 보니까 세라핌이랑 이건이랑 2대1 계속 시도하는 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먹혔는데, 박승수도 본인한테 수비 다 끌어당겨 놓고 빈 공간에다가 툭 밀어넣었으면은 좀 더 좋은 찬스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분명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마인드부터 준비를 또 주변에서 또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겠죠. 예, 그런 거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브라이언님의 또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눈물을 흘린 당사자죠.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답답할 거고. 아직도 어리고 스타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점은 더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아픔과 고난을 통해 더 기대에 걸맞는 수원의 유스다운 선수가 성장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하루빨리 박승수 선수의 득점이나 아니면 공격 포인트를 기대하면서 더 강해질 모습을 응원합니다. 네. 이래놓고 다음 경기에 박승수 선수 골 넣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좋죠. 좋은 거죠. 예. 네. 근데 긍정이죠.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나오면 그 데뷔 시즌에는 깜짝 활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상대해는 그 매치업 선수가 어리고 잘 안 알려진 상태면은 약간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대하는데 또 안 겪어본 유형이다 보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박승수 선수는 리그에서 알려진 선수잖아요. 상대팀에서도 이제 후반이나 특히나 게임 체인저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견제에 대한 그게 다를 거예요, 강도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박승수 선수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널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냉정하게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나이는 없습니다. 실력만 남기 때문에 프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태되느냐, 이걸 극복하고 나가냐는 이제 결국 스스로에게 달린 문제인데요. 뭐 정말 본인이 노력해서 죽어라 드리블을 뚫을 거라면 진짜 뚫어내든지 아니면 동료를 조금 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패턴을 다양화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계적인 윙어들도 어려운 시간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눈물을 자양분 삼아서 정말 더욱더 훌륭한 수원의 크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좀 쓴소리도 했는데 정말 이 선수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구독자분들께서 좀 상처받지 않으실까라는 고민도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가 이제는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할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반드시 박승수 선수 오늘 눈물 잊지 말고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수 선수 파이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겼으니까 천안전 MOM 선정해 주시고 천안전 리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언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일류첸코를 뽑았는데요. 단순하게 이유는 꾸준한 득점력과 어떻게든 수비를 버티고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수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선수이고 이것이 용병이고 우리가 바라던 외인 공격수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시간에 득점을 통해 분위기를 잡고 승기를 가져오는 데에도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안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점골까지 따라가고 하는 데에도 지난 청주전에도 헤딩골도 그렇고 일류첸코의 득점은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부분에서 MOM을 뽑을 수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일류첸코를 MOM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강효님의 MOM은 누굽니까? 그 이기재 프리킥이 천안 선수들의 마음을 꺾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골키퍼의 실책으로. 그렇지만 결국 선제골이 경기를 갈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향을 줬죠. 예. 네, 정말 대단한 슈팅을 보여준 일류첸코 선수를 MOM으로 저도 선정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류첸코를 뽑아주셨고요. 권호선님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의견 일치 갑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급하게 질문을 봐가지고 생각나는 이름이 일류첸코밖에 없었습니다. 전원일치, 네. 일류첸코. 전원 합의체. 네, 좋네요. 그 일류첸코가 없음으로 해서 지금 북패의 부진이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시즌을 2위로 마무리하고 북패가 하위권에서 풀업으로 떨어질 경우 우리랑 만난다는 시나리오가 됐을 때 일류첸코의 골로 우리가 올라가면은 이 얼마나 도파민이 터질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까? 네, 제로입니다. 그러기에는 일부에 더 못하는 팀들이 더 있어요. 아이 무슨 북패만 소리야. 왜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 우리가 2위 할 가능성이 제로지. 이 사람 그럼 뭐예요? 1위 할 거예요? 1위 해야죠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 아. 사람들. 또 본인 캐릭터를 버리셨네. 예?
기왕이면 경인 더비로 해가지고 인천이랑 붙었으면 좋겠네요. 아, 재밌겠다. 베스트다. 네.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저희는 올라가고 그날 물병은 안 돼. 까이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오늘 일류첸코로 전원 MOM을 선정해 주셨고요. 자, 이제 바로 부산전 프리뷰까지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차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러빙도 서서히 끝나가는데요. 천안전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후 우리 수원은 부산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구장이 아시아드에서 구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티켓팅 보니까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몇몇 분들 실패했다라고 막 분노에 섞인 연락이 많이 왔는데 다들 이제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원정 가실 텐데 부산 공략법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부산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 안도감이 솔직히 있었는데 빠르게 추스려서 올라오는 형세예요. 지금의 부산 아이파크의 축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시즌 초반만 해도 순위권에서 처지면서 이번 시즌은 좀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8라운드 안산과의 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전 라운드 충북 천주 원정까지 승리하면서 현재 4연승을 기록 중이고 그 4연승으로 인해서 수원과 같은 승점 21점으로 5점에서 밀린 5위를 기록 중입니다. 야, 우리도 4연승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번 시즌 부산은 조이제 선수를 중심으로 한 3백을 바탕으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인을 3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올리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공을 뺏어내는 인터셉트가 총 145회, 경기 평균 13.18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인터셉트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부산이고요. 상대의 드리블이나 패스를 가로막는 차단도 총 238회, 경기당 경기 평균 매 경기마다 21.64회로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처럼 만들어가는 팀들을 상대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런 압박과 수비가 실제로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압박에 인천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인천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게 굉장히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부산이 잡지 좀.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 할 때마다 상대가 꼭 퇴장당하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전하면서 만세했나요 거기도?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네, 고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산의 퇴장으로 인해서 비겼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가는 팀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패스도 경기 평균 354.18개를 성공하면서 리그에서 11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패스를 많이 하는 팀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패스로 만들어가기보다는 전방에서의 압박이나 후방에서의 탈취 이후에 적은 패스로 빠르게 전진하는 것을 즐깁니다. 특히 오른쪽 우측면에서 드리블로 올라가거나 이러는데, 그리고 전방에 던져놓고 경합을 통해서 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실제로 공중 경합은 총 258회를 승리했고요. 경기 평균 11.9회의 승리로 리그 1위입니다. 공중경합. 지상경합도 총 122회 승리, 경기 평균 11.09회 승리로 리그 2위예요. 그러니까 경합에 굉장히 강력한 팀이다. 몸으로 적극적으로 부딪혀오는 것에 대해서 수원이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분석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제 청주전을 조금 비슷하게 봐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수원을 상대하는 팀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무조건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는 팀도 있겠지만 무작정 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주전도 그렇고 이제 수원 상대로 강하게 한번 프레싱 걸어서 우리의 그 빌드업 패턴을 방해한다든가 또 경합 싸움에서 또 강한 압박과 활동량으로 수원을 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부산은 3백인데 내려서진 않고 강한 압박과 강한 경합을 지닌 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경기할 때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강윤님께서 앞에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단 부산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3-4-3 포메이션을 쓰는 팀들은 대부분 측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수비할 때는 4-4-2 혹은 4-2-4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일선이 벗겨지고 나면
측면이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공략 당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상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공격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공중볼 경합에 매우 강한데 여기에도 2m가 넘지만 헤딩이 특기가 아니라고 하는 곤잘로 선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라 존잘러? 곤잘로요. 곤잘로. 아, 죄송합니다. 네, 잘못 들었어. 네, 잘생기긴 했어요. 존잘러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실제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 헤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 눌러요. 피지컬로. 그러니까 아, 그 전에 우리 팀에 있던 선수랑 좀 비교가 되는 게 그 선수는 지가 헤딩을 못한다고 시도조차 안 하는데 이 선수는 못하는 건 시도는 알지만 하는? 적극적으로 경합을 해줘요. 자기 그럼 역할에 좀 맞게. 밀어내야겠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강윤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이 패스 횟수가 적고 그런데 중거리 패스와 롱 패스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에 때려놓고 적극적으로 경합을 하거나 아니면 수비에서 볼을 탈취한 다음에 한 번에 빠른 이제 전방 패스로 역습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브라이언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3-4-3 포메이션으로 부산은 3백을 필두로 항상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방에 곤잘로나 빌레로에게 연결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다이렉트 플레이나 윙 플레이를 주로 해주고 빌레로가 크로스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에 곤잘로가 많이 헤딩을 하거나 뒤로 침투하는 공격수인 뭐 패신도 있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혹은 부산이 수비 빌드업 할 때 좀 실수가 많더라고요. 지난번 이랜드랑 할 네. 때도 몇 번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책이 잦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빅찬스를 내주고 실점을 하기도 해서 우리도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방 압박을 강하게 우리도 가져가면서. 강하게 프레싱 걸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넣든 우리가 먹히든 득점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우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앞에서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약간의 부상과 우리는 상성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수원은 상성인 팀들과 만나면 여지없이 고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이제 변성환 감독님이 이제 천안전 잘 끝내고 인터뷰에서 부산 원정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대처법을 찾아가지고 이 경기 진짜 안 되잖아요, 지면. 그래서 반드시 가져오는 경기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수원이 지금 원정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원정 깡패라고도 불렸었는데 부산 원정 제가 방금도 언급해드렸죠.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가 원정에서 유독 취약한 이유가 뭐 별도로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선수층이 크게 바뀌면서 2부 리그 환경을 적응 중인 모습으로 조금 보이고요. 1부에서 뛰던 선수도 2부에 오면은 라커룸부터 해서 조금 다 다르잖아요. 우선 원정의 환경이나 저 이런 선수단의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유독 원정에서 몇몇 선수들의 폼이 들떠 있거나 홈에서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요소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또한 그 원정에서 조금 더 방심을 하는 게 느껴져요. 원정에서 경기를 할 때. 그래서 선실점을 하고 투지를 불태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홈이든 원정이든 1등을 해서 강팀의 가장 큰 자질은 그런 것이라고 봐요. 항상 팀을 리드할 수 있고 우리가 원정이든 홈이든 먼저 득점을 꾸준하게 해서 가져올 수 있고 네, 그게 리그 타이틀을 가져오는 데에도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수원이 홈에서는 우승 1무로 5패고요. 원정에서는 1승 2무 2패입니다. 확실히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차이가 크네요. 네. 고전하고 있는데요. 안산과 충북 청주전을 제외하면 상위권 팀들과의 대결이었던 대진의 탓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인천전처럼 특이사항이 다수 발생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이나 충북 청주와의 대결처럼 수원을 상대로 맞춤 전술로 준비해온 탓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를 더하자면 원정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선수들의 몸놀림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무거워요. 네. 저는 좀 느끼는데요.
원정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루틴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선수단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것만 좀 더 끌어올리면 경기력이 올라오면 우리의 평균적인 경기력이라면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농담이지만 원정 팬들 많이 왔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경기력에 집중을 온전히 다 그러니까 들떠 있다는 게 조금 보여요, 저는.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원정에서도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원정을 통해서 그 원정 징크스도 꼭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선두인 인천과는 벌써 승점 차가 7점입니다. 남은 1로빈의 부산 김포를 쓸어담고 인천이 안산과 전남을 만나는데 두 경기만 하나 정도 드랍해 준다면 그 쫓아갈 동력이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우리가 김포까지 일단 다 먹어야 될 경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 우리가 부산과 김포 중 그러니까 가장 최근 두 경기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부산이 더 어렵기 때문에 부산전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앞으로 순위 경쟁 레이스가 아직 시즌 중반은 안 됐지만 타격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지. 당연히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천이 직접적인 우승 경쟁팀들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게 질 확률이 뭐 주전의 부상이나 그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매우 낮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승점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거나 비기고 혹은 인천이 이기게 되면 최대 10점 차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승점 차가.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천전 두 경기를 모두 잡는다 하더라도 해도 예, 벌어지는 점수. 4점 차가 되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겨서 승점 차이를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는 인천이 지지는 않더라도 한 경기를 비기게 되면 승점 차가 5점, 두 경기를 비기게 되면 승점이 3점 차로 좁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맞붙어서 예, 내려가. 그렇죠. 예, 맞붙어서 해야겠죠. 우리가 역전할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아마 인천이 더 조급해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6월 15일 맞대결 전에는 승점 차를 좁혀둘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 시작점에는 이번 부산 원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인천 최근 경기 보니까 몇 경기가 계속 3득점씩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골을 잘 넣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승점을 여기서 더 벌어지지 않고 좁히게 되면 인천은 리그에서 그 상위권에 있었던 적이 그러니까 쫓기는 입장이 별로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리그 1에서 하위권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분명히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7점 이상의 점수가 이제 10점 차까지 벌어지게 되면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인천은 시즌에 다이렉트로 우승하는 전형적인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기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이기고 있는 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원의 그런 시즌 전략도 타겟 설정도 현실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꼭 다음 주에 비관적인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부산 꼭, 또 성환 매치잖아요. 변성환이 조성환을 성환 할 수 더비.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원정인데 부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가장 인상적이라 보십니까? 네, 헤딩은 못하지만 전방에서 큰 키로 공중볼에 대해 경합을 하는 곤잘로 선수나, 아니면 작년에 이어 올 시즌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패신 선수 모두 위협적이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로는 저는 11번의 빌레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수가 포지셔닝이 매우 좋고 패스 센스가 훌륭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 공격 진영 패스 117개로 리그 4위이고요.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인 키패스가 총 15개로 리그에서 5위입니다. 리그 전체 선수 중에 4위, 5위인 거예요. 200명, 300명 넘는 선수 중에. 그래서 도움 6개로 현재 도움은 1위입니다.
예, 거기다 발재간도 좋아서 이번 시즌 드리블 성공 5회로 드리블 리그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탈압박도 좋고 그러면서 패스로 어시스트도 잘 만드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로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잡지 못하게 사전 차단하는 것이 수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은 공을 잡더라도 압박을 가해서 편한 패스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감독님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방 압박해서 아예 끊어버리느냐. 근데 또 그렇게 하자니 이 선수가 있어서 뒷공 걱정도 될 거고. 합리적인 결정 내려주실 거라고 좀 네, 그 보고요. 부산이 보면 아까 패스를 별로 안 한다고 건너스님이 잘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측에서 빌레로한테 주고 빌레로가 전방에 딱 뿌리는 걸로 두 번 패스를 공격 시도를 해요. 근데 이게 꽤 잘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준비해서 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경기에 영향을 주는 선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님 보시기에는 어떤 선수가 또 가장 인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산이 전방 3톱이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곤잘로 톱에 좌측 빌레로 우측 패신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커너스님이 잘 얘기해 주신 대로 곤잘로가 큰 키를 활용해서 헤딩을 잘해요. 그러니까 피지컬로 때려 누르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공권을 일단 많이 내주지 않아야 하는데 득점이 1위니까 팀에서 공동 득점 1위거든요. 이 곤잘로 선수가 5골로. 그래서 득점을 보면 항상 곤잘로가 있고 패신도 작년에 비해서 웨인들이 다 교체됐는데 유일하게 남은 웨인이고 이번 시즌은 폼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곤잘로랑 같이 득점이 공동이에요. 1위로 5골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빌레로도 좌측 윙포인데 새로 영입된 웨인 선수 중에 제일 연계를 잘해주고 크로스도 좋고 발도 빠르고 도움도 잘하고 지금 공격 포인트가 8개인데 총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강하게 압박을 많다. 가져가야 돼. 왜냐면 이건희 선수나 세라핌 선수가 잘 막아줘야 하는 게 또 그 전성진 선수가 좌측에서 오버래핑을 잘 해주거든요. 빌레로랑 같이 이렇게 윙에서.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 이 선수가 득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좋고 속도도 빨라서 이건희 세라핌이 견제를 계속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성진이랑 빌레로를. 네. 확실히 사이드 쪽에서 우수한 그런 조심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추가로 사비에르랑 임민혁 선수도 중원에서 볼을 잘 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임민혁 선수에게 늘 네, 어려움 겪었으니까. 저희가 원래 이번 시즌 임민혁을 데려오려 했는데 이제 군대를 다음 시즌에 가야 한다 해서 자기가 거절한 걸로는 듣고 알기는 나와 있는데 있는데, 예. 사비에르 임민혁 선수도 잘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장이었던 인천의 지난 시즌 주장이었죠. 오반석 선수가 있고 전에 수원이었던 장우익 선수가 지금 부산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우익도 3-4-3에서 4에서 우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측에 장우익, 좌측에 전성진 이렇게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3백의 스토퍼 자리로도 나와서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장호익 선수가 가장 베스트로 활약할 수 있는 포지션이 또 거기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선수가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페이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정말 준비 걱정되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산전 앞둔 각자 선발 라인업 예측해 주시고요. 승부 예측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이언님부터 시작하시죠. 저는 양영모 선수와 골키퍼를 보고요. 수비 풋백은 이건희, 고종현, 권한규, 이기재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영준, 이규성이 나올 것 같아요. 베스트 조합으로. 네, 그리고 공미에는 이민혁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3톱은 세라핌 일류첸코, 박승수 이렇게 예측을 했고 부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완전 깡패이고 홈에서 죽을 자주 썼는데 올해도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홈에서는 3승 2무 2패, 원정은 아직 4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3승 1무고 원정은 단 2실점밖에 없는데 우리는 부산 원정을 가고 부산의 안방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도 원정에서 솔직히 좋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우세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산도 근데 뭐 방심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부산이 4연승 중이고 우리보다 더 좋은 기록을 지금 갖고 있어서 최근 2경기 또 연속 클린시트이다 보니 더욱 선취 득점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2대 0으로 수원의 신승을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선발 라인업에서는 이제
김지현 선수가 지난 경기 대비해서 빠지고 이민혁 선수가 이제 공미 자리에 들어갈 거라 보신 거고 네네, 네, 맞습니다. 2대 0으로 승리 예측해 주셨습니다. 좀 계속해서 예측해 주시죠. 저는 골키퍼는 양영모, 포백은 이제 기존 경기와 동일하게 이기재, 고종현, 권한규, 이건희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는 최영준과 이규성, 그리고 전방의 3미들은 세라핌, 김지현, 파울리뉴, 그리고 최전방에는 일류첸코 선수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부산이 현재 4연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청주를 또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천안전 경기력을 봤을 때는 사실은 비기기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싶을 정도인데, 하지만 이길 거라는 희망을 담아서 저는 믿음으로 2대 1 승리 2대 1 승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쳐주셨네요. 2대 1 승리. 네. 네, 마지막 강윤님 예측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이 이게 압박이 좋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압박이 좋지만 또 그것이 풀렸을 경우에 사이드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특히 이제 오반석이 나오든 이동수가 나오든 왼쪽 스토퍼의 속도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른쪽 공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라핌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브루노 실바 선수가 부상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김지호 선수의 선발 투입을 좀 예상을 해봐요. 아, 깜짝 변수. 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파울리뉴를 사이드로 돌리는 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이드 자원을 한 명을 놓고 박승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김지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골키퍼와 수비진은 그대로, 미드필더에는 최영준 선수가 선발 복귀해서 이규성과 투미드를 구성을 하고요. 공격에는 왼쪽에 김지호, 중앙에 파울리뉴, 오른쪽에 세라핌, 최전방에는 일류첸코의 라인업을 예상합니다. 경기는 2대 1로 저희가 승리하는 것을 예상하진 않고 기대합니다. 기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원래 그 마음속에 솔직한 그 스코어는 몇 대 몇입니까? 솔직한 스코어도 2대 1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네. 어려울 것 같아서 1대 1로 비겨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어서. 그럼 1대 1로 비길 것 같은데 2대 1로 이겼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 예. 네, 뭐 저까지 한 번 더 보태면 지난 천안전이랑 동일하게 뭐 양윤모 선수와 포백이 그대로 나올 것 하긴 한데 이제 저희 그거는 좀 고민이 돼요. 레오 선수가 한번 투입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경기에서 그 수비진을 또 예전처럼 바꾼다? 바꾸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고정현으로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고정현 선수의 헤더 클리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존잘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들은 이제 최영준이 한 주 거의 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팔팔하게 날아다닐 거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규성이랑 또 좋은 폼 보여줄 것 같고, 파울리뇨를 선발로 공미로 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가장 베스트 포지션에서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지금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팀의 상황이 나올 것 같고, 양 좌우에는 이제 박승수 선수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세라핌 선수랑 그래서 일류첸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저도 솔직한 제 마음은 비길 것 같아요. 솔직히 워낙 상성이어서. 근데 이제 클래스의 차이로 찍어 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2대1 승리를 한번, 분명히 근데 실점은 분명히 하나 할 겁니다. 우리 수비진이 그렇게 지금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과연 저희의 예상이 맞을지 또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 딱 맞으면. 한 3대 0으로 끝나서 저희가 모두 추갈못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또 행복한 서로 간의 비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오늘 너무 길었는데 청주 천안 경기 리뷰 그리고 부산전을 대비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그야말로 축구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푸른 5월, 푸른 잔디, 상큼한 날씨까지 모든 게 갖춰진 부산 원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승리와 함께 말이죠.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부산전 결과와 함께 부디 기분 좋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경기도 많은 분들이 부산 가실 것 같은데요. 돌아오시는 길에 꼭 승리와 함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가시는 만큼 저희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이란 도시를 정말 정말 좋아해서 거의 매년 부산을 찾아가서 쉬고 오는데요. 이번 원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원정 가시는 동료분들 오가는 길 안전하길 꼭 바라고 승리로 행복한 원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모 피자 꼭 드세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안 그래도 그 이재모 피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올릴 때 이제 간유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맛집 몇 개 리스트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 알겠습니다. 그 이재모 피자 시키실 때는 크러스트에 치즈하고 소세지 반반 추가 꼭 하세요. 이재모 빠모. 네, 그 크러스트에 소세지 박힌 게 진짜 맛있습니다. 부산인데 피자집을 추천을 해주시니 되게 의외네요. 거기가 치즈를 아낌없이 써서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끝장납니다. 네, 인생 최고 포장해서 피자입니다. 길에서 드셔도 좋으니까 꼭 드세요. 오호. 맛집 추천 기대해 주십시오. 바보.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